안녕하세요. 7장 상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요. 전체적으로 공부할 내용의 한 30에서 한 4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한 70에서 6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남은 60-70% 중에서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상속이고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상속이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비, 그 7장, 8장, 더불어 9장까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7, 8, 9장을 잘 무사히 넘기시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흔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10%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뒤에 있는 부분들은요 그냥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적용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상속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뭐냐면은 상속이라는 문법을요 보통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프로그래머들이 상속을 해야 될 때를 정확히 모르면 상속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만큼 상속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속을 할 경우에 장점을 잘 살릴 경우에는 클래스들의 관계가 간결해지지만 장점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클래스들의 릴레이션이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상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상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지 내가 잘 구분을 못하겠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속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갖다가 좀 종합을 해보면은 상속이라는 것은 문법적 요소보다 내가 적용해야 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접근 방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 문법만 단순히 그냥 딸랑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속을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상속에 대한 전반적인 문법적 요소와 적용하는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의 문제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시를 해드렸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은요 7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 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조금 있는데, 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잠깐 잊고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8장을 공부할 때까지요. 그래서 8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속이 이러한 장점을 지니는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마 객체지향의 그 장점, 객체지향이 절차지향과 달리 지니고 있는 어떤 특성들 여기서 많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 문제를 저는 교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employee proble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employee problem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임을 그 매칭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뭐냐면은 자, 프리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프리렉이라는 회사에서는 급여 담당자가 급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급여 관리 시스템 구축해달라는 요구가 왔어요. 자, 급여 관리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보통 하드웨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시스템이라는 용어에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구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여 관리 담당자를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급여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첫 번째로 급여 관리를 위해서 직원 정보를 저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급여 관리 형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직원은 다 고용직이고요.
자, 우리가 보통 고용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다 고용직이죠. 다 고용직이긴 한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연봉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연봉제, 보통 우리가 연봉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다 연봉제로 바뀌었으니까 요즘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봉제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샐러리맨들 있죠. 매달 급여를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로 다 직원들이 관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급여 관리를 위해서 직원 정보를 저장을 할 때 그 직원의 이름, 그 직원을 갖다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와 그 사람이 매달 가져가야 되는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같이 저장이 돼야 될 거라고요. 그쵸? 자, 그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저장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검색이 가능해야 되겠죠? 매달 급여가 지불돼야 되는데, 지불되어야 할 급여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철수는 얼마, 뭐 순위는 얼마, 그 다음에 뭐 누구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요. 쫙 그 사람의 이름과 급여 정보가 출력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구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프릴의 급여 담당자의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에게 제시를 한 요구사항이에요. 이 요구사항이라는 거요.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변경이 되기 쉬운 거거든요. 이 요구사항이 변경. 우리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의 변경에 얼마나 대응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느냐, 이것을 프로그래머의 능력으로 일단은 평가를 받습니다. 뭐 이런 자주고려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언급을 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가 초점을 한 군데 맞춥시다.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일일이 뭐는 뭐고 멤버 함수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분석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머넌트라는 클래스는 기본 급여를 어떤 고객이 아니죠. 직원에 대한 정보와 그 사람의 급여 정보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원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급여 정보. 자, 샐러리라고 되어 있죠? 기본 급여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매달 가져가야 될 기본 급여. 자, 물론 급여는 매달 보너스까지 들어가고 복잡해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급여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일절 반영 안 한 겁니다. 그걸 반영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결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담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팔트먼트 클래스에 퍼머넌트 객체의 포인터를 저장하기 위한 포인터 배열이 존재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배열을 관리하기 위한 인덱스라는 변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세요. addEmployee라는 함수도 있고 showList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addEmployee 함수는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이 등록되어질 때 사용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showList라는 함수는 매달 급여를 갖다가 이제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급여가 얼마인지 전체 직원에 대한 급여의 정보를 출력할 때 사용이 되는 함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addEmployee와 showList라는 함수는 급여 담당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멤버 함수라는 거죠. 자, 보통은요, 이러한 퍼머넌트 클래스를 가리켜 우리가 엔티티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팔트먼트 클래스 같은 경우를 가리켜 우리가 컨트롤 클래스 혹은 매니저 클래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 성격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둘 다 데이터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지만 퍼머넌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프로그램의 파워를 갖다가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저장했던 데이터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장의 기본 단위가 퍼머넌트 객체입니다. 그죠? 생성되어진 퍼머넌트 객체를 다 저장했다가 프로그램 실행이 다시 되면은 다시 끄집어내면은 모든 데이터는 다 복원이 될 거라고요. 왜?
저장의 기본이 되는 이름과 급여 정보가 퍼머넌트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반면에 디파트먼트 클래스는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플로우, 흐름을 갖다가 담당을 해줘요. 대개 보면은요, C++ 처음 공부할 때 내가 클래스는 공부했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컨트롤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요, 그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할 때 어떤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결정돼야 되고 그 흐름에 의해서 기능이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퍼머넌트와 같은 엔티티 클래스들만 묶여 있어요. 그런 것들만 존재합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간다고요. 엔티티 클래스들이 서로 관계를 갖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관리해주는 클래스가 존재해야 되는데 디파트먼트 클래스가 그 클래스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자가 그 급여 리스트를 갖다 출력하기 원합니다. 이제 급여를 갖다가 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 showList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showList 함수는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저장이 된 뭐라 그럴까요? 그 직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퍼머넌트 객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forLoop를 돌리죠. 루프를 돌리면서 현재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객체의 멤버 함수 getName과 getPay 함수로 호출하면서 정보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실질적인 기능이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 프로그램의 플로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파트먼트 클래스와 같은 컨트롤 클래스는 대부분의 그 C++ 프로그램에서는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러한 컨트롤 클래스를 갖다가 우리가 잘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플로우 차트 아시죠? 플로우 차트의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가 이어주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컨트롤 클래스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컨트롤 클래스를 갖다가 제시해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제는 단순히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기 위한 예제로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컨트롤 클래스의 기능적인 측면들 여러분들이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OOP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컨트롤 클래스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그 다음에 OOP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변경사항들 잘 관찰을 하시면 컨트롤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클래스가 왜 프로그램의 흐름을 담당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너무 한 번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을 담당을 해주는구나.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컨트롤 클래스구나.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요. 흐름도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 좋은 그 클래스의 구조냐? 언뜻 보면은 뭐 흠잡을 거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얘는 그 좋은 클래스의 구조다라고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릴의 급여 담당자의 요구사항이 변경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회사가 날로 번창을 해서 급여의 그 형태가 다양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 판매를 갖다가 좀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영업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판매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세일즈 펄슨에 해당이 되는 판매직이라는 그 직급이 새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판매직도 고용직과 마찬가지로 정규 고용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급여만 주면은 판매에 대한 그 어떤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뭐 프리렉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책에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그냥 뭐 뭔지 모르지만 1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하나 판매될 때마다 뭐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씩을 더 준다 라고 하면 10 곱하기 100이 인센티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인센티브를 갖다가 적용을 해야지만, 그렇죠? 적용을 해야지만 뭐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판매직은 고용직인데 조금 특화된 고용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인센티브 제도가 적용이 되기 시작한 고용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일이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를 원해요. 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요, 정규 고용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르바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임시직이라는 이야기를 둘 거고요. 물론 고용의 한 형태는 되지만 정규 고용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임시직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 형태가 그 사람의 그 시간당 급여와 일한 시간을 곱해서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해보셨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 얘네들을 갖다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급여 담당자의 요구 사항입니다. 자,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요, 자, 이러한 요구 사항이 등장을 했을 때 프로그램의 변경은 아주 최소화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작성했던 바로 Employee Manager One.cpp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저 요구사항을 갖다가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잠깐 생각을 해보면 Permanent 클래스는 얘네들을 갖다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걔는 단순히 연봉제, 기본 급여에 대한 정보만을 담을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직도 반영할 수가 없고 임시직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비록 급여의 직급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급여의 지급 형태가 같을 경우에는 그냥 퍼머넌트 클래스의 객체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급여의 지급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냐면 판매직을 나타내는 세일즈 펄슨 클래스를 하나 더 디자인을 해야 될 거고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임시직을 반영하기 위한 템퍼러리 클래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두 개의 클래스가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할 경우에 어떻게 Employee Manager One.cpp를 변경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디파트먼트, 일단 퍼머넌트 클래스는 당연히 존재해야 될 거고요. 세일즈 퍼슨 클래스와 그 다음에 템퍼러리 클래스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디파트먼트 클래스 일단 어디부터 변경이 돼야 되겠습니까? 얘는 퍼머넌트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선언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의 객체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직과 아르바이트직에 해당되는 임시직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인덱스에 관련된 변수도 두 개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d employee 함수 보세요. 퍼머넌트 객체를 인자로 받을 수 있도록, 퍼머넌트 객체 포인터죠. 받을 수 있도록 선언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판매직이나 혹은 임시직 객체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add employee 함수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add employee 함수 그만큼 더 추가해야 될 겁니다. 두 개 더 늘어날 거예요. 자, show list 어떨까요? 배열이 3개이다 보면은, 그죠? 배열이 3개이다 보면은 for loop도 2번 더 돌려야 될 겁니다. for loop도 3번 돌려야지만 모든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을 거라고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디파트먼트 클래스의 대대적인 변경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변경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예제를 갖다가 변경하길 원하냐면요. 자, 판매직이나 임시직에 해당이 되는 새로운 클래스가 등장을 해도, 자,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던 Employee Manager One.cpp의 디파트먼트 클래스는 전혀 변경이 안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자,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이해를 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직급의 형태가 등장을 하더라도 전혀 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Employee Manager One.cpp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적용되는 문법적 요소가 바로 상속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나긴 여행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일단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요, 인플로이 매니저 1-PP를 통해서 컨트롤 클래스 혹은 매니저 클래스라고 불리는 클래스의 기본적인 기능을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는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7장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코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8장에 가서 그때 그 인플로이 프로블럼이 뭐였더라, 인플로이 매니저 1-PP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더라, 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